이제 알러지 환자가 폭증하는 이 시기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죠. 네. 항히스타민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비염약 그 항히스타민제를 30알씩 막 사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비염 증상이 자주자주 있으면은 그냥 항히스타민제로 치료하는 게 아닌 거죠. 기관부 스테로이드가 1차 약제고요. 우리가 스테로이드 하면 나쁜 약 당연히 그렇게 뭔가 되어 있잖아요. 되게 좀 병원용이니까 약국 거보다 세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맞아요. 가장 코를 뻥 뚫어주는 게 이제 오땡땡들, 오땡땡. 뭐 화이땡땡 이런 예, 예. 것들. 그거는 내성도 생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쓰면은 혈관 수축해서 피가 안 통해서 점막이 이렇게 대사가 되는.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와. 자, 오늘은 환절기만 되면 발생하는 저희 가족도 많이 생기는데요. 비염과 피부 알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를 모셨습니다. 바로 별명이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콧물리에. 맞습니까? 콧물이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처음이네. 처음입니까? 콧물 맛을 다 보고 평가하는 건가요? 콧물색을 평가하시는 콧물 맛이네 이러고 숙성됐어 이러고. 이게 몇 년 묵은 비염인가까지 판단하시는 우리 아산병원에서 알레르기 내과에서 진료를 보고 계시는 권혁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가독자님들께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 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혁수입니다. 권혁수의 알러지 스쿨 유튜브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띄워주시고요. 네. 네, 교수님과 함께 알러지 관련된 얘기를 나눌 건데 제가 깊이 말씀을 못 드렸던 게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 저희 아이도 그런데 네. 이제 알러지 환자가 폭증하는 이 시기 지금 봄이잖아요. 봄이죠, 네. 예, 이 알러지가 폭증하는데 또 저희 아들이 감기에 걸리면서 이게 콧물이 알러지인지 감기인지 애매한 구석이 많더라고요. 네. 구분하기 좀 쉬운 팁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선은 감기 같은 경우는요. 예. 기본적으로 콧물 자체가 이제 처음엔 물처럼 나오다가 예. 이제 두 번째 주는 끈적하게 나가잖아요. 예. 근데 실제 그 콧물이 2주를 넘지는 않아요, 대부분. 물처럼 나오는 콧물이 일주일 넘어간다. 예. 그러면 이거는 사실 비염, 알레르기 비염 가능성이 많죠. 또 하나는 이제 많은 경우 감기 같은 경우는 목이 좀 아프거나 항상 열 나는 건 아니지만 예. 열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건 동반되지는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데 가렵고 뭐 눈 가렵고 이거는 사실 감기엔 동반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눈이 자주 가렵다 이것도 역시 알레르기 비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하자면 내가 물처럼 나는 콧물이 한 3, 4주 이상 가고 자주 발생하고 소위 말해서 생각엔 감기를 달고 살고 눈도 가렵다. 이거 대부분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알러지가 있다가 감기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연관성이 있을까요, 교수님? 기본적으로는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 분들은요. 예. 이제 코에 면역이 떨어져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항바이러스 면역이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감기에 취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자체가 아주 크진 않고요. 그냥 비염과 대부분 감기가 증상을 헷갈리니까 많은 분들이 감기를 매일 달고 살아 이러면서 이제 더 걸린다고 맞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냥 좀 다른 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감기도 우리가 독감이 있고 일반적인 감기가 있는 것처럼 비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네. 그래서 우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봄철에 막 꽃가루 미친 듯이 예. 날릴 때 나오는 게 이제 전형적 알레르기 비염이죠. 그래서 갑자기 오면 막 콧물 재채기, 눈 가려움증, 정신없고 이게 대표적인 거고. 근데 이제 이건 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검사를 하잖아요. 예. 받아본 적 혹시 있으세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네. 너무 건강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알레르기 검사를 뭐 혈액 검사도 하고 뭐 이렇게 피부 시험 예.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서 뭐가 나오고 그 실제로 그 물질이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걸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그런 검사를 해도 알레르기도 하나도 안 나오고요. 특정 물질이 없이 그냥 자주 코 염증 있고 이런 걸 우리가 만성비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은 대기오염, 미세먼지, 좀 불특정 다수의 어떤 그런 자극들 이런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코가 부어오르고 콧물 재채기 있고 이런 만성비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르기 아닌 비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이거는 이제 약간 기전은 다른데 둘 다 이제 빨갛게 부어오르는 염증이 생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 카테고리, 요거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특히 이제 어르신 분들이 많은데 뜨거운 거 매운 거 먹으면 막 이렇게 줄줄 흘려서 막 창피하고 러닝 하는 분들. 맞아요. 하다 보면 계속 이러면서 막 이거 콧물 때문에 러닝 못 하고 콧물리를 불러주셔야 되는데. 사우나 가셨을 때도 많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코가 막히고 온도 예. 변화 아니면은 음식 아니면 자극적인 냄새
이런 거 할 때마다 물처럼 코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염증이 아니라 코의 자율신경계 문제로 혈관이 이렇게 막 갑자기 확 확장되면서 콧물이 새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치료는 다를 수 있어요. 이걸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비염이 진짜 오래되거나 이럴 때 이제 코 점막 기능도 떨어지고 또 연세도 드시고 그러면 이제 코도 그때는 분비물도 안 나와서 촉촉하지 않게 되는 굉장히 건조해지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제 비염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종류는 많습니다. 약국에 저도 근무를 하다 보면은 그 비염약 그 항히스타민제를 하나에 10개 들어있는 거, 그걸 막 3개씩, 30알씩 막 사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먹다 보면은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내성에 대한 우려도 있으실 건데, 약국용 비염약만 드시는 분들이 어떤 경우에 병원을 빨리 가봐야 예후가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항히스타민제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우선 코가 막히고 비염 증상이 자주자주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항히스타민제로 치게 아닌 거죠. 이건 무조건 코에 뿌리는 비강분 스테로이드인 거를 꾸준히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로 가끔 그냥 콧물 재채기 살짝 있고 그러다가 뭐 약 먹으면 없어지고 그냥 1년에 몇 번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항히스타민제만 가끔 먹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연속으로 몇 주 이상 그런 게 있다. 코가 그때마다 막힌다 하면은 무조건 코에 뿌리는 비강분 스테로이드가 1차 약제고요. 매년 이제 임상 지침들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근데 수년 전부터 이미 비강분 스테로이드는 심한 환자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1차 약제로 안 좋은 사람들 다 써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 환절기에 막 콧물 재채기 막 심하게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도 1차 약제로 이걸 쓰면서 추가로 항히스타민제를 증상 개선을 위해서 먹어라 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코에 뿌리는 비강분 스테로이드가 왠지 뭔가 이렇게 저 멀리 있는 아주 심각한 사람들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오히려 더 기본약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왜냐면 그게 약국용이 있고 병원용이 있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그 스테로이드니까 병원용 말씀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병원용이니까 약국 거보다 세다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걸 교수님께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드리자면은 이 코에 뿌리는 비강분 스테로이드는요. 기본적으로 저 환자분한테 이거 증상 없을 때 쓰시고 있을 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은 1년 내내 코가 안 좋은 분들 또는 진먼지 진드기 알레르기 있거나 개고양이 알레르기 있거나 같이 키우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그냥 1년 내내 노출이 되는 거예요. 환절기에 좀 더 심할 수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1년 내내 염증이기 때문에 매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뿌려도 괜찮은. 그렇죠. 그래서 매일 뿌리면서 그거를 증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없을 때도 유지하라는 강조. 그리고 있을 때 써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은 좀 이따 안전성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테지만 코에 뿌리는 거는 환자분한테 제가 비유를 들자면 양치를 갔다고 보는 거죠. 양치 안 하면 염증 생기고 잇몸병 나빠지고 100세까지 이빨 쓰려면은 증상 없어도 아무 증상 없어도 매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안 좋을 때 소염진통제 먹는 거고. 그렇지만 소염제 먹을 일이 없게끔 양치를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코에 뿌리는 것도 진먼지나 이런 거 1년 내내 있으니까 안 뿌리면 염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증상을 그렇게 많이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럼 그게 오래가면 코가 흉터가 되고 막히고 코가 노화되고 100세까지 코를 못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치질처럼 없어도 없으라고 쓰고 항히스타민 먹을 일이 없게끔 매일 뿌려라.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되게 뭔가 많이 바뀌었네요. 교수님 그러면은 일부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냥 뿌리는 것보다 먹는 게 안전한 것 같아. 스테로이드가 아니야. 스테로이드 약간 공포증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 하면 나쁜 약 당연히 그렇게 뭔가 되게 좀 꺼려지거든요. 꺼려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천식도 마찬가지지만 흡입 스테로이드 천식 환자 평생 쓰잖아요. 제가 알레르기 행진의 주인공이거든요. 어려서 아토피병도 있었고 태어나면서 천식으로 입원도 했고 비염도 있고 약물 알레르기도 있고 저도 약물 알레르기 한 2종류 있어요. 소염제 먹으면 막 두드러기 난리 나고 항생 먹으면 발진 나고 그러니까 다행히 식품 알레르기가 없어요. 진짜 그게 그래서 행복합니다.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행인데 어렸을 때부터 저도 흡입 스테로이드 계속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오늘도 코 뿌리고 왔어요. 전혀 그래서 티가 안 나시는군요. 그래서 저도 뭐 러닝도 하고 등산도 하지만 없을 때 없으라고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코에 뿌리는 게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뿌리면은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코에다 뿌리는 건데 요 한 병을 제가 이제 환자한테 과장해서 제가 이거 원샷 한다. 원샷 해도 99% 이상. 정확히 말하면 요 성분은 거의 99.9%가 간에서 분해돼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코에 뿌려도
간에서 분해가 없으니까 전신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먹는 건 다 네. 우리 간을 통해서 온몸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아하. 그다음에 코에 뿌리는 건 이거는 전신이 아니라 바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으면은 온몸에 그 몇 리터 되는 피에 섞여서 희석된 게 그때 코를 살짝 지나갈 때 그때 약 던져주고 일부만 가서 효과를 보는 건데 그렇네요. 그런데 네. 이거는 진하게 코에다가 바로 뿌려서 바르고 전신감을 보내니까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환자분한테 그래도 안 좋은 거냐 하면은 이제 무좀약 얘기 드리는데 그 곰팡이 죽이려고 약을 먹으면은 너무 그 힘들죠. 발에 그 피부에 조금 딱 던져주려고 이만큼 먹어야 되고 간에도 부담되지만 진하게 바르는 거 네. 바로 죽이고 흡수도 안 되고 똑같다. 이거 바르는 거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죠. 이건 번역수의 뇌피셜이냐. 사실 이게 수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논문 중에서도 이제 종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논문을 다 종합해서 또 보는 논문들도 예. 있는데 그 많은 연구들에서 첫 번째는 소화에도 장기적으로 써도 안전하다. 뭐 킥하는 거 문제도 없고 전신 영향도 없고 만 2세, 3세에 보통 FDA에서 허가가 돼 있거든요. 그럼 코 점막 쪽에 닿아도 문제 없는 건가요? 뭐 없습니다. 얇아지거나. 그거 이제 좀 코피의 위험은 살짝 높아질 수 있는데 살짝이요?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임산부도 안전하다. 임산부가 안전하면 정말 안전한 거네요. 안전한 거죠. 네. 어차피 몸에 들어가지도 않고 태반 통과도 못하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노인들도 안전하다니까 이건 연구 결과로도 안전성은 증명되어 있는 거예요. 단 코피는 좀 날 수 있어요. 코피요. 근데 코피는 원래 비염 환자들 코 파고 이러면서 비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코피 나면은 약간 멈췄다가 쓰시면은 또 괜찮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단히 안전한 편인 거고 그렇다면은 비염약도 먹는 것보다는 이 스프레이로 관리하는 게 첫 번째 가이드 맞습니다. 특히 코 막히는 동반된 비염은 무조건 이걸 써야 돼요. 좀 더 나가서 교수님 비염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히 코 막힘에 약국용 비충혈 제거제를 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거랑?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분명히 처방전이 필요한 스테로이드라서 아마 그럴 건데 그렇죠. 되게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거 사실 미국 가면은 OTC 예. 약국에서 파는 거니까 네, 슈퍼에 맞습니다. 네. 그냥 널리 팔는 거 네, 안전성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문 약품이죠. 예. 약국서 그냥 파는 거는 이제 코에 뿌리는 식염수 스프레이도 있고 네. 약간 좀 보습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네. 것들은 사실 뭐 안전하죠. 네. 근데 이제 가장 코를 뻥 뚫어주는 게 이제 비충혈 제거제. 오트리 특히 뭐 옥시 오땡땡들 오땡땡. 뭐 화이땡땡 이런 예, 것들. 예. 그 이제 다들 옥시메타졸린이나 이런 비슷한 예. 약들이거든요. 네. 결국은 점막이 부어 있으니까 네. 이 염증들이 부었는데 염증은 스테로이드는 염증 자체를 좋게 해서 이거를 좋게 해주는 거고 네. 걔는 그냥 강제적으로 여기 있는 부어 있는 혈관을 쪼그라뜨려서 예. 점막을 쪼그라뜨려주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코는 뻥 뚫리고 시원하죠. 네. 근데 이거는 약사님들이 보통은 이거는 5일 이상 쓰지 마세요라고 무조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거는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그 코를 뻥 뚫어주는 약을 매일 쓴다. 그러면은 보통은 열흘 이상 쓰면은 벌써 내성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달 이상 계속 썼을 때 그걸 끊으면은요 코가 다시 더 막혀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 됐고 이걸 해서 쪼그라뜨렸는데 다시 이걸 중단하면은 원래 상태로 그냥 막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부어오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약물에 의한 비염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성도 생길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쓰면은 코의 점막의 기능도 떨어지고 코의 그 섬모나 이런 것들이 깎이고 판판해지면서 굉장히 코가 망가져요. 그래서 그걸 수년 동안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진짜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혈관을 수축하다 보니까 일부 연구 논문들에서 보고된 거는 혈관이 수축해서 피가 안 통해서 점막이 이렇게 괴사가 되는. 점막층이 얘가 그거야말로 얇아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런. 그렇기 때문에 가끔 쓰는 거는 좋지만 이거를 꾸준히 쓰는 건 아니고 오히려 비감부 스테로이드를 꾸준히 쓰는 게 좋은데 그럼 환자분들은 왜 그 약을 좋아하고 이 약은 안 쓸까? 사실 이런 비감부 스테로이드에 제가 볼 때 90% 이상은 쓰레기통으로 버려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전문약품이기 때문에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귀찮아 병원 가기. 그래서 우선 약국서 사 먹고 네. 병원 가서 꾸준히 쓰는 건 머리로 알아도 안 가시는 분들이 많겠고요. 두 번째로는 얘는 썼을 때 바로 효과가 없어요. 우리 보통 코 뻥 뚫어준 비충혈 제거제는 걔는 탁 순식간이죠. 하면 갑자기 예. 뻥 뚫면서 너무 좋아 이렇게 되잖아요. 특히 코 막혀서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냥 쓰고 바로 주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뿌려도 물만 흐르고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근데 얘는 효과를 보려면 일주일 이상 써야 되고요. 최대 효과가 한 달은 써야지 최대 효과가 납니다. 누적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꾸준하게 쓰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시고 심할 때 써보고 괜찮을 때 안 쓰고 심할 때 써보다가 효과 없어 버리게 되는 네.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염이 있으면 부디 처방받아서 꼭 꾸준히 2주만 써봐라 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교수님 덕분에 좀 인식 전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항히스타민제가 제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 예. 아니고요. 저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근데 주의할 거는 꼭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진짜 쓰면 안 돼요. 감기 예. 때는 잠깐 며칠 쓰는 건 상관없는데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우선은 졸리고 입 마르고 배뇨장애도 있지만 내가 졸리지 않아, 나 오래 먹어도 괜찮아 이런 분도 많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뇌 기능을 떨어뜨려서 이거를 오래 드시는 분들은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되어 있고 다양한 뇌 기능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1세대 항히스타민제 절대로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먹는 거는. 그러면 뭘 드셔야 되냐면 일반 약국에서 먹는 거 대표적으로 세 개 있잖아요. 하나는 펙소페나딘, 알레그땡. 네. 알레그땡. 두 번째는 로라타딘, 클라리땡. 예, 클라리땡. 세 번째는 세트리진, 지르땡. 지르땡. 예. 교수님이 더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데 예. 이것도 사실은 우리 뭐 하루에 한 알로 이제 규정이 예.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 이제 만성 두드러기 이런 임상지집 보면 하루에 4알씩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4알씩 장기 보관도 안전하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 갓독자님들 너무 비염 심할 때는 하루에 하나 말고 아침 저녁 2번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네. 이 세트리진도 일부 졸릴 수 있고 네. 하면은 로라타인 드셔도 되고 네. 로라타인 졸려올 수 있으면은 제일 안 좋은 거는 펙소페나딘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학생들이나 노인분들은 주로는 이 펙소페나딘 드시라고 이제 권해드리는 거죠. 네. 두 알도 안전하다. 예. 그렇지만 이거 먹을 일 없게 코에 뿌려라. 그게 포인트라고 이해하시면 알겠습니다. 약들약? 그럼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걸 이어가서 이제 비염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들, 환경을 좀 어떻게 좀 유지해야 되고 코세척도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관리가 될까요, 교수님? 네. 비염이 오랫동안 되는 자, 사람들에게. 우선 오래됐어요. 예. 그럼 이제 코 뿌리는 거는 뭐 기본 전제로 깔고 가고. 요거요? 네. 이걸 끌고 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딱지 피딱지 자주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누런 코갈에 막 뒤로 후비로 넘어가고 예.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약이 아닌 걸로 이제 보자면은 네. 우선 식염수 코세척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런 거요. 그런 거. 그 아내가 심할 때 거의 하루에 2번씩 하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점막에 예. 이렇게 있으면은 현미경으로 보면은 선모들이 있거든요. 그 위에 물을 진짜 상상이 됩니다. 컨베이어벨트처럼 다 이렇게 해서 목 뒤로 넘어가게끔 한 방향으로 쫙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어요. 진짜 멋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이게 만약에 끈적한 게 있다. 예. 그럼 얘네들은 밑에서 이러고 있는데 얘가 안 움직여요. 그러면 얘가 고인물은 썩으면서 균이 자라고 염증이 심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한번 거기 끈적하거나 건조대다 딱딱한 딱지들을 샥 한번 해주잖아요. 네. 그럼 다시 점막들이 위에 있는 액체, 멋있게도 점액들을 흐르는. 샥 흐름이 생기면서 한 번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수관이 막히면은 한번 뚫어주면 다시 쫙 깨끗해질 수 있는 것처럼 흐름을 한번 개선시켜 주는 거죠. 일시적인 효과가 아니고 오랫동안 효과를 볼 수 그렇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비동염이 있거나 그럴 때 이걸 꾸준히 해주시면은 점막 기능이 생기면서 염증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대부분은 그렇게 좋은 거야 하면서 이 스프레이는 안 뿌리고 역시 약보다는 이거 이렇게 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얘가 만약에 양칠이다. 얘는 치실하는 정도다. 치실. 하면 좋지만 양칠만 열심히 하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무조건 그 비염 심하신 분들은 병원 꼭 가셔가지고 상담 받고 스프레이를 활용하셔야 될 것 같네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렇죠. 요거는 이제 감기 걸릴 때는 또 써도 되고 코세척은요. 요거는 그러면은 가벼운 좀 코가려움증이 살짝 있는 정도도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코가 막혀서 또는 그 코가 여기에 걸려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뭐 비염 때도 써도 되고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그냥 일반적인 알레르기 비염, 만성 비염, 감기 다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 막상 해보면 귀찮아서 맞습니다. 많이 못해요. 이제 정말 귀찮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것도 못하는데 이것도 그래서 사실 저거를 기반으로 계속하기는 어차피 어렵고 멀쩡한 코에다가 하는 거는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어떻게 보면 점액을 씻어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코가 더 건조해진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그냥 염증이 심하고 코막힘 있고 끈적한 거 목뒤 넘어가거나 코가 지저분한 분들은 하면 좋고 감기 환자분들 1, 2주 하시면 정말 좋고 꽃가루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데 오늘 외출 갔다 왔다. 예. 아니면 개고양이 털 키우는 집에서 오늘 잔다. 그러면은 코에 묻어 있는 것들을 한번 씻어주면은 원인 물질들을 요 코에서 없애기 때문에 증상 완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 환경은 또 어떻게 뭐 습도나 뭐 침구류 같은 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요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네네.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알레르기 비염에 진먼지 진드기 원인인 분이 많거든요. 예. 한 뭐 소아 같은 경우는 7, 80%가 진먼지 진드기를 갖고 있고 알레르기 비염 환자 중에 그래서 내가 만약에 검사를 했을 때 예.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이다. 실제 어른들도 비염 처식 이게 제일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침구류 관리를 하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진먼지 진드기는 매트리스 침구류에 드글드글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진먼지 알레르기가 아니다. 예. 그럼 그냥 일반인처럼 하시면 되고 특별히 많이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 진먼지 관리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예. 우선은 첫 번째로는 가장 쉬운 거는 그냥 매트리스 커버를 하나 사는 거예요. 커버를요. 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진먼지 진드기가 크기가 0.2mm 정도 되거든요. 0.2에서 0.3mm. 그러니까 1mm 자의 4분의 1 정도 되니까 네. 사실 그 배양해서 키우면은 쫑 같은 거 이렇게 쪼글쪼글 하는 거 귀엽게 보여요. 되게 귀엽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나요? 친구류나 보면은 여기 다 있죠. 카페트 있고 모든 집에 다 있습니다. 전국에 다 있습니다. 발발. 여기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안 보일 뿐이에요. 아. 신기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거미의 친척이거든요. 그 자체로는 인체에 하나도 해롭지가 않아요. 알레르기가 없는 분들에게는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와 함께 사는 그런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그게 이제 죽으면은 가루가 되고 똥도 있고 미세하게 되면 그게 가루로 펄럭 나오면서 눈, 코에 들어와서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천식도 유발하고 피부에서 아토피병 유발하고 하니까 이걸 이제 낮춰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미 매트레스에는 수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 시체 가루들이 누적돼서 이만큼 쌓여 있는 거죠. 그럼 매트레스 한번 툴럭 하면 거기서 펑 하고 올라오면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새 매트레스, 네. 오래된 매트레스든 이거를 매트레스 커버 좋은 걸로 커버를 하면은 안에 있던 것도 나오지도 않고 밖에 있던 것도 새로 들어가지도 않기 때문에 매트리스도 오래 쓰고 오래된 매트리스도 증상 없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재질이 뭐냐면은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타이백이라는 재질이에요. 이거는 이제 여기 그 회사에서 매트리스 커버 만드는 건 아니고 걔네들은 이제 소재만, 그 소재만 예, 제공하는 만들고요. 거네요. 네. 그 소재를 갖고 많은 중소기업에서 이제 매트리스 커버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시면 되고 360도 다 커버되는 거. 밀폐형. 아,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천 소재가 아니라 다른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애들 키우는 집 그냥 사도 좋은 게 방수가 돼요. 애들 오줌 싸도 매트리스에 걸지 않고, 그러니까 공기만 통하고 입자와 물이 안 통하기 때문에 이제 매트리스 보호에도 도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기본이다 보시면 되고, 진먼지 진드기는 60도에서 죽어요. 뜨거운 물에서. 보통 55도 이상 죽는다 돼 있으니까. 상당히 잘 버티네요. 그렇죠. 상당히 잘 버티죠.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세탁기에 60도 있잖아요. 예. 딱 맞춰놓고 그냥 넣고 마시면 됩니다. 친구를. 그래서 보통은 추천은 2, 3주마다 빨면 되는데 귀찮죠. 예. 그래서 이제 더 그걸 편하게 하는 방법은 보통 빨면 또 비누를 놓잖아요. 네. 그럼 비누만 거품 안 나올 때까지 또 우리 애기 피부 또 뽀송해야 되니까 거품 안 나올 4번, 5번 헹구고 네, 예. 3시간 걸리고 2번 다시 안에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비누라는 거는 그냥 내 눈에 보기 하얗게 만드는 거지 사실 그냥 비누 없이 빨아도 99% 이상의 세균은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60도 한 번 빨고 한 번 세척 헹굼 하고 예. 끝. 그렇게 해서 자주자주 하시면은 빨래 그렇게 하면 3, 40분이면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자주 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가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비염천식 있으면은 가습기 틀어야지. 네. 역시 호기질환에는 습한 게 최고야. 하면서 아, 이렇게 점막이 촉촉해져야 그렇지. 되죠. 예. 이러면서 이제 하는데 기본적으로 진먼지들기가 왜 침구리에 많이 사느냐? 걔 먹이가 동물의 각질이에요. 우리 몸에 이거 파고든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누구나 다 우리 몸은 살면서 하루에 1g에서 1.5g의 비듬을 떨구고 살아요. 아, 상당히 많이 떨어지네요.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스푼으로 우리 가루 영양제 예. 보면 1g 하면은 그거 꽤 상당히 많습니다. 크죠.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애들이. 천소파 이런 데 카페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그럼 물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비듬만 먹고 살지요는 아니고 물도 먹고 살아요. 근데 그 물을 어디서 먹느냐? 공기의 습도를 피부로 흡수해요.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습기가 높으면 높을수록 물을 많이 먹고 번식도 잘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50%의 습도가 높아지면은 아주 번식이 잘 되고 가습기 틀어놓은 거는 진먼지들이 배양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집안 습도는 항상 40%, 50도 넘으면 절대 안 돼요. 50%. 40으로. 네. 40 전후가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면 살짝 틀어놓을까? 웬만한 집 근데 30%까지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 김도 나고 하니까. 그래서 가습기 필요 없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특히 침대 쪽에다 많이 틀어놓거든요. 잘 때 촉촉해져야 되고, 그럼요. 예, 코 마르면 안 되고 입도 마르니까요. 네. 그러면은 없애야 되나? 저희도 있거든요. 교수님 댁엔 없으시겠네요? 없습니다. 이런. 그리고 사실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예. 많은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코 이럴 때 사실 그냥 증상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빼고는 실제 병 자체에 이런 가습기가 도움된다는 연구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물을 많이 먹는 게 가래를 좀 더 묽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지 가습기 자체가 가래에 끈적한 걸 묽게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 많이 마셔라.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진공 청소 열심히 하셔야죠. 청소 그냥 열심히 하고. 그건 이제 꽃가루도 있고 다 까여 있으니까 이제 빨아들이면 되는데, 청소기도 좋은 걸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다이땡 이런 거 명품들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 왜 명품이냐면 기계도 좋고 흡입력 좋지만 좋은 헤파 필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흡수를 하고 나면은 어떤 분들은 먼지통 가득 달 때까지 냅두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이제 진먼지, 곰팡이, 온갖 가루 다 묻어 있는 게 다시 밖으로 나오면서 온몸에 뿌려지죠. 뿌리니까 진먼지 이거 청소하고 나면은 막 집에 눈물 콧물 더 나고 하거든요. 근데 그 나가는 거를 공기청정기 기능처럼 해서 막는 게 헤파 필터. 청소해도 나빠지지 않게끔 하는 건데, 그게 좋은 걸 쓰셔야지만 증상 악화가 없지. 헤파 필터도 레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낮은 등급의 헤파 필터 쓰시면 증상이 또 청소하면 나빠진다. 그래서 좋은 걸 쓰시는 게 추천을 되고, 하고 나면 매일 좀 버려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버려야겠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헤파 필터도 이 매뉴얼 보고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거는 뭐 얼마 사서 교체를 하라. 어떤 맞습니다. 거는 물에다 한 다음에 건조해라 하는데, 이 몇 년 됐는데 한 번도 이 헤파 필터가 있는지도 세척도 안 한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갓독자님들 네, 우리 꼭 알겠습니다. 세척 좀 해주십시오. 그럼 그건 어떨까요, 교수님? 그 진먼지 진드기를 미는 청소기가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걸 해줄 필요는 있을까요? 진먼지 관리하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 뭐 진먼지내기 없앤다는 이렇게 뭐 이렇게 붙이는 패치 같은 것도 있고, 뿌리는 억제하는 스프레이 같은 것도 있고 한데, 다 임상적으로 도움은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오히려 뿌리는 그런 것들은 그거 자체가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어서 오히려 추천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침구류 이거 하는 거는 물론 먼지 일부 많은 것들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임상적인 연구 결과에서 그런 것들이 크게 도움된다고는 되어 있지는 않아서 근거는 아직은 부족하고요. 자외선 같은 걸 막 쐬서 죽이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임상적인 연구 결과가 부족으로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TMA가 될 것 같은데 일광 소독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일광소독, 햇빛에 노출이 되면은 죽습니다. 네. 자외선에 죽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다 알고 햇빛이야 이러지 않고 천 밑에 다 그네 숨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잘 안 죽습니다. 얘네들이 뭐 세균도 아니고 거미류인데, 햇빛에 말리는 거는 그렇게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죽이는 거는 얼리는 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증상을 느끼는 거는 살아있는 애들이 막 날아다녀서 하는 게 아니라, 시체들이 가루가 돼서 공중에 떠오를 정도, 2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가루가 돼서 증상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살고 있는 애를 죽이는 거 번식에는 억제는 도움되지만 이미 쌓인 애들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고 헹구는 거는 죽임과 동시에 그 미세한 가루까지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죽은 시체들이 가루들이 알러지를 유발하는 거니까 뭐 죽이는 방식은 별로 중요하진 않겠네요. 맞습니다. 그냥 얼리는 게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애들 방에 있는 인형들 있잖아요. 예. 어떤 건 빨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예. 이제 정기적으로 냉동고에 한 번씩 조그만 것들 좀 넣었다가 빼면은 죽으니까 그 안에서 번식하는 율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인형들 안에 있는 진먼지를 낫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형 얼려라라는 거는 연구 결과에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습도가 높아질수록 진먼지 진드기가 잘 번식하니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결로가 생기는 집이라면 사용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 건가요?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제습기를 갖고 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실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알레르기 비염이나 호흡기 질환을 또 일으키는 거는 곰팡이가 많은 경우도 불특정 다수의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곰팡이가 많으면은 걔네들에게 그 쾌쾌한 냄새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미생물이 발생하는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학 물질이에요. 그거 자체가 많은 경우가 호흡기를 자극해서 이제 콧물 제제, 기침가를 유발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냄새만으로도요? 냄새만으로도. 당연히 그 곰팡이 자체 포자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도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습한 환경은 이퀄 곰팡이 포자 플러스 진먼지 진드기. 그리고 곰팡이에 대한 휘발성 유기화합물, 가스가 되기 때문에 실제 제습기를 해서 한 50% 이하로 계속 유지시켜 주는 것은 다양한 호흡기 질환에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있는데요. 공기청정기도 그럼 도움이 될까요? 공기청정기도 이제 그것도 연구 결과로는 일부 도움이 되는 연구 일부가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증상에 도움이 된다, 뭐 꽃가루 심한 날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예. 얘나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침구류 관리해서 공기청정기를 쓰든 뭐 청소를 하든 이걸 이만큼 줄이잖아요. 예. 사실 코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미 얘로도 똑같은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단 뭐냐, 이게 너무나 많을 때는 이걸 없애는 거는 심한 증상을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 결과 보면 꽃가루가 너무 심한 날,
심한 날. 날 예. 공기청정이 있으면은 그 악화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기간 동안에 심한 악화를 줄이고 약의 양을 줄여줬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꾸준한 염증의 양이나 지속적인 환자의 증상 그런 정도는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한 거를 약간 줄여준다. 줄여주는 거. 미친 날. 그럼 미세먼지가 심할 때도 살짝 줄여주는 정도로 보면 그렇죠. 될까요? 그래서 뭐 꽃가루 너무 심한 날에 환기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우리가 집안에도 오염물질이 엄청 많거든요. 네. 가스도 있고 이런 데서 온갖 곰팡이 포자 많으니까 그럼 확 들어오면 심해지니까 공기청정이 있으면 그런 심한 날들에서는 좀 도움이 된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의 효과를 보면은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많은 약회나 이런 데서 임상지침 권고하는 거는 공기청정기를 살 거냐 말 거냐에서 권하지 않는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있으면 좋죠. 돈 많으면. 네. 그렇지만 이제 돈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가 작다 이건 거죠. 왜냐면은 다시 저의 본 모습으로 돌아오면은 코에 뿌리는 비건모 스테로이드는 이거 하나가 보험되면 몇천 원 안 하거든요. 9천 원? 예, 예. 만 원 안 돼요. 그걸로 이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미, 공기청정기는 사실은 필터값 깔고 몇만 원 하고 꽤 뭐 비싸죠. 100만 원, 예. 200만 원 쓰면서 예. 효과는 이만큼이거든요. 이만큼. 그리고 이거에 우리가 그 매트리스 커버, 청소 이런 거 다 해도 종합했을 때 의미가 있다고 돼 있고 단독 하나하나만은 다 연구 결과들이 조금밖에 효과가 없어요. 아하. 그러니까 노력을 다 해서 이만큼 얻을 거냐, 네. 한 달에 그냥 9천 원짜리 약 사서 이만큼 효과를 보냐, 그거를 이제 선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것들 환경 관리를 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심한 경우는 막아줄 수도 있고 네. 같이 하면 좋잖아요. 네. 그렇지만 약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거를 꼭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수님이 딱 하나만 권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 겁니까? 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거였네요. 그렇죠. 코에 뿌리는 거죠. 예, 코에 뿌리는 그 스테로이드 비강 스프레이를 사용하시고 그 외에는 이제 보조로 보조죠. 그 다음 단계로 봐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 비강 스프레이를 사용법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수님도 사용하시잖아요. 저 매일 쓰고 있죠. 우리의 목표는요. 예. 이게 코 안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의 부작용이 코피가 날 수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연구가 보니까 다 이렇게 뿌릴 때 코피는 다 비중격에서 나거든요. 비스듬하게 쌌을 때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죠? 이렇게 계속 뿌리면 코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똑바로 뿌릴 거나 살짝만 틀어라. 너무 이쪽으로 안 가게끔 해라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건데 네. 기본 똑바로 뿌리면 됩니다. 예. 그럼 이게 코란 구조가 사실 옆에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만 여기는 입구고 사실은 이렇게 평행해 가요. 코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가요. 아주 좁은 통로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뿌리면은 안 되고 여긴 콧등 뼈로 뿌리는 거고 네. 고개를 완전 숙여서 이 뒤통수를 향해서 뿌려야 돼요. 그다음에 얘는 기울이면 또 안 나오니까 예. 얘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스프레이 알잖아요. 네. 관이 밑바닥에 있으니까 똑바로 들고 여기다가 코를 그냥 박는다. 푹 이렇게 똑바로 푹 박으시면 돼요. 그래서 똑바로 해서 두 번 이렇게 뿌리시면 되겠고 전혀 흐르지 않는 건데.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할 때 마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마시면 오히려 여기 안 먹고 확 뒤로 여기에 묻어요. 그러니까 마시지 말고 그냥 뿌리시고 흐르는 건 닦고 넘어가면 삼키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좀 더 고급 기술을 보여드리면요. 예. 이게 보통은 이 안에 아래쪽 합의각계라고 하는데 이 통로에서 이 여기 밑바닥 있죠. 바닥에 있는 여기가 제일 많이 붓거든요. 할 때 안으로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는 저는 이걸 이렇게 들라고 얘기해요. 들어서요. 그러면 안쪽으로 더 잘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는 똑바로 약간 저 머리 쪽으로 뿌리고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아래쪽도 뿌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는 거 방향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고급 기술. 콧등은 들창고 하면서. 그리고 안쪽으로 뿌리지 말고 이렇게. 교수님 한 3번에서 4번 뿌리셨는데 괜찮으신 건가요? 아까 원샷 해도 안전하게. 예. 조금 더 우리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어떤 용인가요? 교수님? 네. 그래서 이제 식염수 코세척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거는 코세척하면 그 50cc 주사기로 이렇게 딱 하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부비동의 공간이 우리 목 뒤를 딱 클램프를 잡고 물을 넣으면은 머그컵 한 잔이 들어가요. 와우. 그러니까 여기만 코가 아니라 여기 동굴, 여기 동굴, 눈 사이도 동굴, 저 안쪽에도 동굴 이렇게 해서 크게는 4개의 동굴군이 이제 크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 낼 때 우리 박준영 씨 이렇게 숨반 이렇게 할 때 그 울림이 여기도 있는 거, 두성도 여기도 영향 끼치고 숨 쉴 때 그 넓은 표현정에서 코 숨도 습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니까 그 공간으로도 공기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문제는 비염이 심하면 그 공간이 지나가는 예. 게 부어올라서 막혀버리니까 거기에 끈적한 게 고이면서 염증이 낙화되는 거죠. 그래서 코 세척은 그런 것들을 빼내야 되고 50cc로는 그 안에 물을 넣기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FDA에서도 이걸 굉장히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FDA에서도 집에서 안전하게 직접 소금 만드는 법까지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최소 연구 결과에는 150ml 이상은 돼야지만 효과가 있다 돼 있어요. 네. 이렇게 통을 쓰는 거는 어쨌든 250이 충분한 약을 만들기 위해서 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쭉 해서 시검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금 보들이 있기 때문에 낱개로 이렇게 판매되는 게 낱개로 있죠. 판매가 있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수십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 예. 어떤 걸 써도 상관없고요. 정제 소금입니다. 이게 예. 다른 미네랄 없이 소금만 있는 거. 집에 있는 소금이랑 다른 거죠? 안 됩니다. 집에 있는 소금은 이제 정제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 건강에 좋죠. 미네랄이 많고 또 우리 요리용 같은 경우는 얘가 덩어리지지 말라고 예. 일부러 이렇게 습기에 뭉치지 않는 성분까지 넣거든요. 근데 코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히말라야 솔트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안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히말라야 솔트를 굉장히 좋다고 파는데 예. 왜냐면 네티팟이 이거의 시작이 네. 갑자기 TMI가 되네. 코세척의 시작이 네. 몇천 년 전에 인도에서 시작한 거예요. 아, 인도에 이렇게 이런 주전자 같은 거기에 소금을 넣고 주전자를 이렇게 위에다가 흘리면은 밑에 실제 그 주전자를 팔아요. 이게 네티팟이라 그러고 네티팟이요? 네티팟. 그래서 그거 팔 때 우리나라에서는 꼭 히말라야 소금을 섞어 살더라고. 왠지 더 건강할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근데 안 예. 됩니다. 아, 예. 그렇게 정제소금 써야 됩니다. 정제소금 쓰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넣고 여기다 물을 넣는데 물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냥 끓였다 식힌 물이 가장 무난하고 이것도 귀찮은데 끓였다 식혔다가 하는 것도 귀찮으면은 일반 정수기 물을 쓰거나 잘 관리된 정수기 네. 또는 생수 있죠? 예. 2리터짜리 그거 몇 개 사서 그 생수를 아, 넣어도 꼭 상관없습니다. 멸균 정제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나 보네요, 교수님.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게 면역이 사람들 다 있으니까 예. 우리가 면역이 아주 저하되는 사람 아니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수도 괜찮고 생수도요? 그냥 수돗물 자체는 쓰지 말아라고 얘기했어요.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사용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어느 정도 필터가 된 거. 예. 왜냐면은 그냥 수돗물은 이제 그 오래된 데는 파이프에 녹도 많고 또 그렇죠. 염소가 있고 염소 자체가 자극을 시켜주는데 최소한 그런 데는 염소라도 최소한 없어지기 때문에 자극이 덜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살짝 데워줘야 돼요. 전자레인지에. 그래서 이게 한 30도는 넘어야지 되지. 차가우면은 우리 아스키모 원처럼 머리 띵하고 통증이 옵니다. 코 전방에 좋지 않고 그래서 미지근하게 해서 30도 이상으로. 그렇죠. 너무 또 높이면 안 되니까. 화상 입으니까 잘 여기서 넣은 다음에 흔들어서 녹은 다음에 코에다 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계속 쭉 짜 넣는 거고. 네. 그럼 요건 뭐냐? 이제 네티팟이라고 주전자 말씀드렸잖아요. 예, 얘는 이렇게 압력을 줘서 하기 때문에 쭉 코로 들어가서 이 부비동에 물을 팍팍 넣어요. 효과도 좋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귀에 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귀와 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괜찮지만 이걸 하는데 귀에 물이 들어가는 분들은 중이염도 있을 수 있고 아프기 때문에 이걸 못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효과는 얘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냥 흘리는 거 이제 위에다가 부으면은 흘러서 밑으로 내려가는 중력 방식 써도 압력은 좀 되고. 덜하겠네요, 얘보다. 그렇죠. 그럼 그건 귀에는 물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다음에 그 네티퍽과 다른 형태로 나온 게 이제 이런 제품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 물을 넣고 코에다 대고 난 다음에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예. 딱 하면 공기가 뽀르르 들어가면서 물이 쭉 흐르고 딱 하면 그만 흘러요. 그러니까 얘도 중력에 의해서 흘리는 거기 때문에 네. 네티프가 똑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쭉 하면은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자세를 좀 말씀드리면은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쪽 코로 해서 반대쪽 코로 나오는데 예. 이거를 이제 할 때 이게 밑으로 가느냐 이게 오른쪽 가느냐 뭐 여러 가지 논문 결과도 있고 오가까지 다 다른데 예. 그냥 무시하시고 네. 그냥 앞으로 푹 숙이시면 됩니다. 아, 예. 푹 숙여서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넘어가서 살에 걸려요. 물 넘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보다 이게 더 떨어져야 돼요. 네. 그래서 숙이라고 하면 이 정도 숙이는 게 아니라 그냥 푹 숙이셔야 푹 됩니다. 숙이시고. 그래서 세면대에서 고개를 이렇게 많이 숙여서 예. 이 코가 어쨌든 간에 거의 이 정도로요. 네. 그렇지. 목바다 밑에 넘어가 살에 걸리지 않게 아, 하는 게 네, 필요하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똑바로 그냥 이렇게 해서 쭉 짜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세게 누르면 귀에 물 들어가니까 이제 살살 눌러서 귀에 물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꺼번에 다 짜진 않고 네. 4분의 1 짜고 4분의 1 짜고 중간에 한번 코 풀어주고 4분의 1 넣고 4분의 1 넣고 코 한번 풀어주고 그렇게 해서 4단계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귀에 그래도 물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를 말을 하거나 숨을 쉬면 안 돼요. 우리가 할 때 아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이
이제 다른 말을 하거나 침을 삼키거나 물 넘어간다고 네.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네, 거고 네, 네. 아 소리를 냈는데 예. 사실 더 교과서적인 그거는 이제 약간 그 서구 사람들이 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건데 한국 사람들은 크가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면 입천장에 딱 달려보면서 귀가 물이 안 들어가는 데 있거든요. 제일 좋은 소리는 이거고 잘 안 되면은 이 또는 아 이러면은 그래도 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비염도 없는데 빨리 해보고 싶죠,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하고 나서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하고 나면은 여기 물 들어갔어요. 예. 그럼 이제 빼내야 되잖아요. 예, 예. 그 하는 거를.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대충 코만 풀면은 잘 안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빼는 거를 예.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코에 아까 부비동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비동이 예. 코와 연결되는 각도가 달라요. 아. 여기는 이제 이만큼이 다 동굴인데 요게 위쪽에 구멍이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뭐 이렇게 들어가고 다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이 들어갔을 때 안 빠져나와요. 코를 풀어도 잘 안 나와요. 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하다 누웠더니 갑자기 왈칵 넘어가서 자다가 이렇게 기침하고 살이 걸리고 이렇게 해도 볼펜 떨어지네 하고 탁 했는데 갑자기 주르륵 떨어져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고 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불편함도 있어요. 그리고 또 끈적한 제가 코물리어로서 이렇게 찍어보면 10년 묵은 그 누런 콧물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아주 그게 젤리처럼 딱딱하고 해서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빼내는 거를 해내야지만 이후에 되게 편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를 푸는 거의 효과가 30-40% 나면은 이렇게 빨아 마시는 효과가 원래는 60-70%더 있어요. 원래 이게. 예.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그 각도에 따라 어떤 건 푸는 게 더 잘 나오고 어떤 건 빨아 마시는 게 또 잘 나오고 결국 음압에 의해서 착 빨아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빨아 마실 때는 우리 예를 들어서 하면 여기가 쏙 들어가잖아요. 예. 이건 콧물 훌쩍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요걸 이제 한쪽을 막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여기가 좁아지는 걸 막기 위해서 벌려야 돼 이렇게. 해보세요. 훨씬 달 되죠. 예. 이것도 이거 말고 벌려서 완전 다르죠. 바람량이 다른데요? 맞죠. 그래서 우리 코골이 이 밴드 붙이는 게 다 이 이론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코를 넓혀줘서 좁아지지 않게 해서 공기가 더 빨리 들어오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벌려도 여기가 약해서 여기가 하면은 딱 달라붙어서 한 번도 훌쩍거리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진짜요? 여기 딱 달라붙어요 이렇게 좁아져서. 그런 분들은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요거 에어팟인가요? 에어팟 클립 같은 거 있죠? 부드러운 거. 요걸 갖고 젓가락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벌려서 하면은 이걸 넓힌 상태에서 확 들어가요. 이제 요게 이제 빨아 마시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각도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풀 때 각도를 다양하게 해야 돼요. 휴지 대고 한쪽 맞고 이건 벌려. 이 상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돼야 되니까 위에서 하는 이렇게 돼요. 빨리 하면은 숨을 크게 쓴다 계속 내쉬면서 이러면은 오른쪽 다 빼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여기를 막고 이렇게 벌리는 거지. 이렇게 벌려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확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 각도 똑같이 이렇게 한 다음에 빨아 마시는 거죠. 역시 똑같이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어느 순간 확 넘어오면서 충농증 누런코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평상시에 풀어도 안 나왔던데 갑자기 10년 묵은 누런색 거 갑자기 왁칵 하고 젤리처럼 확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막 그냥 대충 풀면 돼요. 예. 아까 풀기만 해야 되는데 특히 끈적한 코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로 제대로 빼놓고 싶다면은 이렇게 오두방정 고개 헤드뱅깅 하면서 한쪽을 벌리면서 벌리면서 빨아 마시기 세게. 그러면은 코를 다 빼낼 수 있고 꼭 식염수에 물도 빼낼 수 있다. 이런 팁을 드립니다. 그럼 요거를 우리가 코 세척을 한 다음에 빨아들이고 뱉는 거를 이런 스킬을 활용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거의 무협지에서 그렇죠. 절대 신공을 배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거 대부분은 우리 보통 하수도는 물만 빼놓고 끝낸다. 이거 예.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무림의 예. 5대 고수들. 신공, 5대 예. 고수들은 다 이렇게 해서 벌리면서 이거 다 한다. 거의 우리가 특급 비공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못 배우는 비공을 배웠고. 비공 이거네요. 비공. 예, 맞습니다.
약들약 저 외모 체크 외모체.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주 하도 멋있습니다. 머리를 패드뱅이 저도. 했어. 아, 그 비공을 쓰면 원래. 그리고 이제 이런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비염을 악화시키는 좀 하면 안 되는 행동들도 있을까요, 교수님?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코 파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 딴 건 아닌데 이제 상처가 생겨요, 점막에. 점막에 상처가 생기는데 문제는 손가락에는 균이 많잖아요. 예. 근데 점막에 상처가 생기면은 그 균이 거기서 번식을 하면서 코딱지 피딱지가 생기는데 한 번 생기면 계속 생겨요. 맞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제 무릎에 상처 생겼을 때 그거구나. 저절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굳이 이거를 또 때리면은 진물 나면서 또 피딱지 생기고 그래서 정말로 무한 반복 한 달간은 그러다가 그 되게 피딱지 딱딱해지는 경우도 딱딱해지고 있더라고요. 예. 흉터 잡히고 그게 코에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코를 풀거나 빨아 마시는 거지 손은 대지 않는 게 좋다. 그럼 생긴 건 어떻게 할까요, 교수님? 생긴 거는 사실 치료는 이제 시감수 코세척도 도움이 되고요. 이제 코딱지 피딱지가 너무 심하면은 이제 항생제 연고를 좀 발라주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제 처방하는 약으로 보면은 우리 이제 항생제 안연고가 있죠. 예. 눈에도 바를 수 있고 면봉을 해서 코 안에다가 뼈 안쪽 깊숙이 발라주 한 3일에서 5일만 바르면 싹 낫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처방받아서 예.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진먼지 알레르기 분들 너무 습하면 안 된다. 관리하는 것들요. 관리하는 거 예. 환경을 너무 습하게 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술을 마시면은 술이요. 술 마시면 기본적으로는 모든 염증이 혈관에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가 더 막히고 그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도 훨씬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가뜩이나 비염 때문에도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데 술 자체가 코 막힘도 증가시키고 이런 수면의 질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뭐 술은 안 마시는 게 좋죠. 또 악화시키는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피로, 수면 부족이에요. 우리가 수면이 약해지면은요, 우리 몸에 호르몬 변화가 생겨요. 우리 코티솔이라는 분비가 있는데, 코티솔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거에 대한 반응이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떨어지게 되면 염증이 더 악화돼요. 그 다음에 피로와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다양한 자율신경에 영향을 끼치면서 혈관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비염 천식이 좀 악화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그 어린이들 천식 악화가 주로 예.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많이 뛰어놀고입니까? 시험 전에. 시험 전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렇구나. 스트레스 때 천식 악화가 더 잘 생깁니다. 비염도 같이 나빠지고. 그래서 충분한 숙면을 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이런 비염과 천식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다 연결이 돼 있네요. 네. 수면이 결국에는 비염에도 되게 중요한 요인인데 비염이 있으신 분들은 코가 막히잖아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악순환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교수님? 비염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고 예. 이게 이제 비염 환자분들이 치료를 잘 안 받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이제 그냥 있으면은 항히스타민제 또는 약국용 그 센 거 씁니다. 센 거 쓰거나 네. 뭐 그러다가 또 해도 뭐 어차피 안 되고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그냥 그거 없이도 그냥 살아요. 입으로 쉬고 주무시는. 입으로 쉬어요. 예. 그 코가 막힌지도 몰라요. 그냥 코딱지 콧물 나오고 이게 누구나 다 그런 줄 알아요. 보통 이 정도는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살지 내가 힘든지를 몰라요. 치료를 안 찾습니다. 또는 뭐 수면제 처방 받는 분도 계시지 않나요? 뭐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낮에 힘들지 않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그게 밤이 되면은 상당 부분은 코골이 또는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코가 막히게 되면은 입을 벌리게 돼요. 예. 입을 벌리면 혀가 밑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아래 뒤쪽으로 붙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힘지니까. 예. 그러니까 혀가 뒤쪽으로 더 밀리면서 숨구멍이 좁아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똑바로 누우면은 혀는 뒤로 더 말리니까. 더 막히네요. 그렇죠. 누운 상태에서 입 벌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로 숨을 수 있으면 입을 닫고 자잖아요. 예. 코 뻥 뚫리는 거 약국약 쓰는 게 아니라 꼭 처방되는 비감 스테로이드 쓰셔야지만 그게 개선이 된다는 거고 내가 힘들지 않아서 치료 필요성을 못 느끼더라도 내가 그래도 코딱지 콧물 있고 눈이 가렵거나 자주 코골이가 있다 그러면은 한번 이런 치료를 받아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코골이의 모든 사람들이 비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염 있는 환자분들의 상당 부분은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비염 있는 분들은 이런 비감 스테로이드 도움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약들약 이제 그 피부도 환절기가 되거나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피부 알러지도 같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특히 가을에서 뭐 겨울로 넘어갈 때나 이럴 때 건조해져서 알러지가 생긴 건지 피부가 가렵다. 알러지인지 그냥 건조해져서 그런 건지 구분이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기본적으로는 피부 자체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예. 순수한 알레르기성 그런 아토피병은 그렇게 어린애들 빼고는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인에서의 피부가 가렵다, 빨개진다 이러면 대부분 아토피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대부분의 그런 성인에서의 피부 가려운 거는
알레르기와는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두드러기 자주 일어나는 만성 두드러기도 대부분은 음식 알레르기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들 가렵고 두드러기 있으면 나는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뭐 기름진 거 먹어서 가려워 이렇게 하는데 네. 그건 그냥 이미 가려운 건 음식이다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자꾸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것뿐이고 대부분은 피부의 면역 조절 이상이든지 다른 그런 피부의 면역 체질의 바뀜으로써 생기는 피부염이고 음식 자체는 일반적인 알레르기 자체가 크게 연관돼 있지 않아요. 소아에서는 대신 진먼진드기나 다양한 개공황이터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겠고 성인에서도 개공황 키우는 분들이 이제 접촉했을 때 가렵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네. 그거는 일부 본인도 압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대부분 알레르기와는 직접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인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는 어르신들은 이게 이제 피부 건조증 때문에 생기는 피부염이 더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는 대부분은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 게 비누 사용 딱 줄여보고 보습제만 며칠 바르면은 싹 안 가려워져요. 너무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세가 많아질수록 보습에 더 신경 써야 되는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연세가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다른 뭐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면 신장 질환이 있어서 투석흑 이런 분들은 이런 피부에 자율신경계 문제도 생기면서 땀 부비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더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비누는 또 열심히 하시잖아요. 샤워는. 많이 아시죠? 그러면 비누로 기름째 빼고 해놓고 더 건조해지고 그러면 가렵고 긁고 그래서 주로는 증상이 이제 팔다리 쪽으로 네. 많이 가려운 굉장히 많이 가렵고 긁으면서 많이 오시죠. 그러면 이 피부 가려움증에 저희 그 때미는 문화도 있잖아요. 되게 안 좋겠네요, 교수님.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때를 미는 전 세계의 어떤 민족이 몇 안 돼요. 몇 안 됩니까? 몇 안 되죠. 그러니까 때를 민다는 거는 우리가 이태리 타월이라고 하는데 네. 이태리 사람들은 때를 빌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렇게 된 걸까요? 그래서 이 각질이라는 거는 내 몸에 너무나 소중한 보호막인데 이거를 더럽다고 생각하고 벗겨내고 이런 것들은 사실 내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방어막을 없애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는 절대로 미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누 자체도 저는 이제 많은 유튜브에서 비누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손은 닦아야 됩니다. 네. 비누로 균을. 그렇지만 팔다리 특히 이런 데는 굳이 비누를 쓸 필요는 없다. 어떻게 보면 내 몸의 존재는 면역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면역이 없으면 다 침투에 들어와서 예. 없어집니다. 면역이라는 건 나쁜 놈과 아닌 놈을 구분을 잘 해야 되거든요. 딱 봤더니 세균, 바이러스, 코로나, 나쁜 놈 죽여! 돼야 되는 거고 네. 딱 봤더니 뭐야 여기 파인애플 묻었네, 밀가루 묻었네, 아니면 먼지네 이런 것들은 괜찮아, 패스. 이렇게 가는 게 면역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면역이 개판이 되면은 이런 판단 능력이 흐려지면 오해와 착각이 되는 거죠. 진먼지 가루도 꽃가루 누구나 다 들어오지만 그냥 별거 아니네 반응 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놈 기생충 세균 들어왔다고 난리치면서 그때마다 총 쏘고 미사일 쏘는 게 알레르기 반응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면역이 조절이 될 수 있느냐? 물론 그 부모로부터 온 면역 부모가 알레르기 한 명 있으면 50% 유전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전자가 있는 백그라운드라 하더라도 교육을 잘 받으면은 좋은 면역이 될 수 있어요, 애들도. 그러면은 그 교육은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품 알레르기다. 예전에 미국에서 한 연구에서는 땅콩 알레르기가 너무 많으니까 만 2세까지 땅콩 금지, 이유식 금지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줬더니 애들이 알레르기가 더 생겨. 쇼크로 더 죽어요, 아나필락시스로. 애들이 노출을 안 되고 나서 갑자기 들어오면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쁜 놈에서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많은 연구 결과에서는 음식 알레르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산부 때부터 엄마가 먹어서 태반부터 노출시키고 젖 먹일 때도 다양한 음식 땅콩 뭐 해서 계속 먹어서 애가 아주 기초적인 면역 때부터 그 많은 애들을 만나서 안녕 나쁜 서서히 적응시키는 거네요. 경험을 시켜서 적응시켜서 해야지만 근데 우리가 많은 경험 중에 나쁜 놈과 아닌 놈을 경험해야 되는 거는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를 만나면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만나, 이 균도 만나보고, 얘 생각 좋은 놈인 줄 알았는데 나쁜 놈이었네? 얘 나쁜 놈. 얘는 알고 유산균은 좋잖아요. 네. 그 좋은 유산균 만나면 장애인, 얘는 괜찮으네. 이렇게 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피하 식별을 정확하게 하는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다 깨끗하게 자라고 흙 만지면 지지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때랑 많이 다르죠. 절대로 예. 절대로 감기 걸릴까봐 사실 감기도 그냥 애가 힘들까봐가 아니에요. 감기 걸리면 어떻게 보면 무의식 세계는 내가 힘드니까 출근 못하고 힘드니까 그쵸. 애는 감기가 많이 걸려야지만 면역이 발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균들을 만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알레르기 학설로 보면은 이거는 위생 가설이라고 있어요. 예. 하이진 하이퍼테시스라고 하는 건데 또는 바이오 다이버시티 생물 다양성을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알레르기의 원칙은. 이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레르기를 예방하고 어릴 때부터 아토피 비염도 예방하고 건강한 비염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우선 엄마 아빠부터 아기가 첫 맞는 균이 질에서 나오잖아요. 예. 엄마의 질에 좋은 균들이 많아야 돼요. 아. 그거 갖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서도 좋은 질 유산균 따로 있잖아요. 예. 그럼 왜 유산균을 먹느냐? 어차피 질에 있는 거는 똥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똥이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 유산균을 먹어야지만 그 균이 질로 가서 좋은, 그럼 애들이 좋은 균을 만나서 좋은 면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부터 이제 많은 균들 많은데 우리가 균 제일 많은 데가 장. 예. 그러면 누구나 알잖아요. 좋은 유산균 먹고 좋은 것들 먹어야지 애들이 건강하다. 요즘 장에 항생제 넣어서 균 죽이겠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미친놈 소리 듣잖아요. 좋은 균을 많이 넣고 장에 더 많아야지 건강한 거란 말이에요. 예.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다 그런 거잖아요. 아마 많이 다루시잖아요. 그런 예. 것들도. 두 번째로 균 많은 데가 어디냐면은 피부예요. 피부. 예. 두 번째. 현미경을 보면은요. 이 피부의 그 상피세포 밑에 이 랑게르한스 세포라는 게 있어요. 예. 면역 조절자 중에 하나인데 얘가 피부에 그 딱 장벽 있잖아요. 때도 예. 있고 하잖아요. 그 완전 튼튼한 데를 뚫고 팔을 쭉 내밀어요.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거를 샥 먹어. 이균 저균 다 만난 다음에 싹 들어와서 림프절이라는 본부에 가서 애들한테 쫙 보여줘. 야, 이런 애들 밖에 있더라. 이런 애들 있어. 경험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에 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면역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 장과 똑같이 건강해지는데 이상하게 피부는 어떻게 해요? 균을 죽이려고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비누로 닦고 어떻게 보면 살균 소독하고 이게 장에 세균 죽이겠다는 거랑 똑같은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균들이 있어야지 피부염도 좋아질 수 있고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 피부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든 피부 환자들한테 가려움 환자, 건조증 환자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지만 우선 피부에 염증이 없으려면은 피부에 좋은 각질층이 있고 지방층이 있어야 돼요. 예. 지방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비누가 싹 없애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보습제를 바르잖아요. 예. 이 피부에 유전적으로 가장 최근한 보호막은 더러운 놈에서 비누로 닦아내고 공장에서 만든 요 놈이 좋은 거라 해서 온갖 거 3개, 4개 비싼 거 다 해서 다 바르는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단 말이죠. 네. 두 번째로는 이 균과 우리의 공생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여기 지방산이 있잖아요. 그럼 밖에 있는 세균들이 그거를 먹이를 해서 먹고 그걸 갖고 더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글리세롤도 만들고 우리 장에서 똑같아요. 다양한 프로피온 산소부터 많은 걸 만들어서 예. 피부에 줘서 피부가 건강하고 장벽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공생관계예요. 예. 근데 균이 제일 잘 사는 환경은 약산성 환경이거든요. pH 5.5. 네. 근데 우리가 쓰는 비누는 다 뭐예요? pH 10에서 11. 아, 예. 엄청 강력한 알칼리성을 바디 샴푸를 쓰기 때문에 균들이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더럽게 살라는 게 아니라 네. 최소한 애들은 태어나면은 애기들 뭐 사회생활 할 거고 10% 냄새 나면 어때? 비누칠 하지 마라 애기들은. 성인이 되면은 이렇게 목 뒤 이런데 겨드랑이 사태 이런 기름 많은 데는 비누를 하더라도 굳이 이런 데는 물로만 닦고 냄새 나는데 이런 데를 굳이 비누 빡빡 닦지 마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왕 쓸 거면은 약산성 비누를 쓰십시오. 약산성. 강력한 거 쓰지 마시고. 그게 가려움증 환자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이 보고 아마 안 씻는다고 할까봐 걱정이 되지만 안 써도 돼. 아빠 말 듣지 마. 그래서 알러지나 우리 면역 반응에 유산균도 얘기하셨고 뭐 질유산균 얘기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뭐 유산균이나 비타민 D, 뭐 오메가3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이제 면역계에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는 뭐 아연 같은 경우는 뭐 정상 면역에 도움을 준다. 또는 뭐 유산균은 뭐 장면역이 뭐 피부 면역까지 이어지는 어떤 축에 대한 연구도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는 뭐 먹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알레르기나 이런 면역계에서 이제 가장 연구 많이 된 거는 오메가3랑 비타민 D3예요. 사실 비타민 D랑 오메가3 연구 안 된 분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알레르기, 아토피 수많은 데에서도 실제로는 도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임상 연구는 굉장히 영양제는 어렵거든요. 이제 역학 연구에서 많이 생기는 건 아니 해서 여기는 비타민 D가 부족하고 오메가3 부족하고 안 생기는 거에서 오메가3도 많고 비타민 D도 많다.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충분히 공급을 해줬더니 적거나 증상 강도가 약해졌다. 이런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메가3나 비타민 D는 모든 국민이 먹으면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알레르기 아토피의 그 예방이나 도움의 강도는 어떠냐? 뭐 많이 연구하면 조금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눈이 이런 얘기 할 때 의사들은 조심스러워하는 네, 이유는 예. 우선은 연구 결과를 기반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좋은 약들이 예. 효과가 이만큼인데 네. 다들 오메가3나 비타민 D 먹고 요만큼 효과가 있다는 네. 연구를 갖고 이거 하면서 안 쓸까봐 중요한 건 안 하시는. 그거가 이제 걱정돼서 보통은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영양제를 많이 먹거든요. 저는 모든 국민이 먹어야 될 거가 개인적으로 예. 비타민 D3, D3. 예. 오메가3, 예. 마그네슘. 마그네슘. 한국에는 안 들어오는 마그네슘 글라이시네이트나 아. 스테어네이트 이런 거. 아니, 그 영양제 그다음에, 전문가세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K2 전 K2.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워낙 부족하고 아연. 아연. 저는 그 종합 비타민도 저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사실 예전 연구들에서는 종합 비타민이 뭐 사망률 높인다 뭐 이런 예, 얘기도 예. 있고 막 그걸 아직도 네.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사실 거기에는 사실 품질의 문제도 있고 다른 연수가 많다고 보고요. 예. 최근 많은 데이터는 오히려 영양제 종합 비 먹었을 때 생존율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 몸에 안 좋다는 뭐 합성 비타민 E 이런 것만 안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요. 아까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교수님께서 상당히 전문가세요. 그래서 가장 강조해서 지금 드시는 영양제도 궁금해요. 빼먹지 않고 드시는 아까 영양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알레르기 비염과 무관하게, 네, 무관하게 그냥, 예. 제 건강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우선 종합 비타민 먹고 종합 있어요. 비타민 드시고요. 저는 이제 그 소온에서 나오는 아, 이제 기초. 투 퍼데이 기초 예, 좀 베이직. 우리 가독자님들은 이 광고가 아닌 걸 다 아십니다. 네, 예. 이제 뭐냐면 활성 비타민 B 있고 아, 예. 그리고 두 알인데 저는 한 알만 먹습니다. 아, 예. 한 알만 해도 충분한 용량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두 알을 먹으라고 되어 있는 한 알만 먹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포소말 비타민 C 먹고 있어요. 아, 혹시 실례지만 몇 미리 드십니까? 저는 하루에 이제 리포소말 1,500 먹습니다. 많이 드시네요. 많이 먹죠. 닥터 머클락 거 먹고 있거든요. 아, 되게 고가의 제품 드신. 네. 그래서 이제 괜찮은 날은 하루에 아침 저녁 500 두 번 먹고 또 약간 뭔가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세 알 먹습니다. 아, 그 외에 이제 N아세틸시스테인, 넥 아. 우리나라는 안 들어와 있고 아, 이제 예. 미국서 이제 학회 가거나 갈 때 넥 1000mg 먹고 그 다음에 글라이신 파우더. 글라이신. 네. 글라이신은 왜 드시는 거예요, 교수님? 글라이신은 이제 노화 방지, 아, 근육 생성, 아. 그 다음에 이제 N아세틸시스테인과 글라이신을 같이 고용량 먹었을 같이 때 먹으면 더 좋겠네요. 같이 두 가지 뭐 시너지로 이제 글루타치온 합성이 증가되고 항산화 효과 있고 그래요? 이게 사실 연구 결과도 꽤 많이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글루타치온을 직접 섭취하는 게 아니라 또 근거 수준 높은 두 가지 조합을 사용하시는 그렇죠. 전 글루타치온 자체를 먹는 거가 아, 사실 그게 그 단백질 자체가 몸에 들어서 잘 활성화한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 예. 어차피 걔가 분해돼서 예. 그래서 그 재료들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기 조금 더 때문에 효과적인 조합을 그래서 딱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글라이신과 저는 N아세틸 두 가지 조합을 고용량 먹는 게 더 좋다라고 아, 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콜라겐 콜라겐. 펩타이드 뭐 요거 외에도 이제 먹는 게 꽤 있어요. 아. 사실 있는데 뭐 대부분 이제 염증, 항노화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장 때문에 먹는 게 되게 많아요. 아, 저는 이제 그 세균을 몸에 많아야 된다. 지금 어떡하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누를 안 쓰고 저는 약산성 비누를 일부 곳곳에 쓰면서 대부분은 물로만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샴푸만 이제 사회적 문제 때문에 떡지지 않게끔 사고 있고요. 근데 손은 외국- 매일 씻습니다. 아, 아니시다. 아니, 피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 얼굴도 그럼 웬만하면 손을 안 대시는 그런 얼굴은 거지. 이제 근데 저는 이제 러닝도 많이 하고 등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피부가 좋진 않아요. 매일 그 광이 나시는데. 햇빛에서 하기 때문에 네, 네. 선크림은 바르고요. 네. 선크림 바른 날은 이제 그 약산성 비누로 얼굴 세안을 하죠. 이제 저는 항산화제를 먹는 이유가 그런 하도 햇빛 노출에 의한 피부 손상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먹고는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교수님 드시는 영양제를 가져와서 봐도 너무 재밌을 것 같네요. 장 건강 영양제를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이제 프리바이오틱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유산균을 예전에 먹되 요즘 유산균을 안 먹어요. 왜냐면은 뭐 일부 유산균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임상 연구도 있지만 사실 또 한 종류만 또 너무 집중해서 그 한 균이 너무 집단이 되는 것도 아까 좋지 말씀하신 않다고 다양성이 생각하고요. 좀 다양성이 부족해지네. 중요하죠. 근데 유산균은 좋은 균을 몇 개를 먹는 거지만 프리바이오틱이라는 거는 좋은 균들을 배양시키는 먹이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프리바이오틱 중심으로 먹는 게 더 다양한 균을 증식시키고 유지하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거 드십니까? 제가 먹는 거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뉼린 파우더를 이뉼린. 먹습니다. 아. 이뉼린 파우더를 먹고요. 그래서 이뉼린이야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양파, 뭐 치커리 뿌리, 뭐 돼지 감자를 많이 있는 건데 이뉼린을 이제 그 저는 나우 거 사서 파우더 먹고 있고 예. 두 번째로는 선화이버. 아, 선화이버도 좋은 프리바이오틱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화이버
먹고 있고, 세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약간 놀라실 수도 있는데 버섯 가루들을 많이 먹습니다. 버섯 가루가 영양제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나라 버섯이요? 엄청나게 많은 버섯 농장에서 버섯 가루를 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버섯이란 게 다 이게 베타글루칸이나 섬유질로 쌓여 있어서 예. 그냥 버섯이나 가루를 먹으면은 영양 좀 섭취가 좀 이렇게 충분하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가루를 사서 한번 뜨거운 물에 차처럼 뜨겁게 끓여서 약간은 추출해서 그거를 먹는데,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 베타글루칸 자체가 엄청난 프리바이오틱이에요. 근데 이제 씹어 먹으면은 대부분 그게 균들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파우더로 먹는 게 훨씬 더 균들이 섭취해서 증식하기 좋기 때문에 파우더를 먹고, 장건강을 위해서는 그 정도 제가 먹고 있습니다. 근데 가루를 좋아하시네요, 교수님. 저는 가루가 왜 좋아하냐면은 그게 벌크로 아시다시피 싸잖아요. 정말 싸다. 예. 그래서 웬만한 건 똑같이 있으면 다 파우더용으로 사고요. 훨씬 더 메리트가 있죠. 두 번째로는 캡슐이나 이런 타블렛으로 가면은 부영제들 예. 첨가물이 많고 캡슐도 많고 거기에 뭐 좋아하지 않는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고,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무조건 파우더가 있다 그러면 파우더 폼으로만 사지 캡슐은 잘 안 먹습니다. 이렇게 프리바이오틱스를 세 종류 이상을 집중하시는 분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교수님이 많이 연구하신 것 같고, 버섯 자체에도 식이섬유도 있고 이런 뮤코 다당질이 많이 있지만 이게 강력한 프리바이오틱스라고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 처음 만나봤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엄청나게 장에 효과적인 조합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버섯가루는 진짜 만능, 정말 너무나 좋은 건데 결국 이건 맛없어서 못 먹죠. 직접 구하셔서 가루를 만드시는 절대로 그건 귀찮아서 못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이제 가성비 높은 거는 표고버섯 가루. 정말 이게 연구 결과들은 제일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표고버섯 가루는 뭐 너무 싸니까 우리 자연 조미료도 먹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말씀 더 드릴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노루궁뎅이 버섯 가루. 요거는 이제 그 신경을 더 촉진시키는 그런 그로스 팩터, 네. 뉴럴 그로스 팩터도 있고, 예. 어차피 먹는 거잖아요. 예. 제가 뭐 특별한 거 먹는 게 아니라 다 매일 시계 먹는 건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가루로 먹는다 해서 그런 거를 같이 섞어서 그냥 마십니다. 끓여서. 맛은 겁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뉼린과 글라이신이 달아요. 그 글라이신까지 다 섞어 드시는 다 거군요? 섞어 먹죠. 그래서 이뉼린을 넣고 글라이신을 넣으면은 달달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필요하면 거기 이제 그 초코 파우더 좀 넣고 이렇게 하면은 먹을만해집니다. 네, 교수님께서 직접 챙겨 드시는 거죠? 제가 사모님이 챙겨 주시는 거 아니시죠? 절대로 미쳤다 그러죠. 와이프도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사에서는 영양제를 혐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집에서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자입니다, 제가. 왜 그러십니까? 저희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저도 함께 한번 동참해 보겠습니다. 그 버섯 파우더를 제가 한번 교수님께 개인적으로 여쭤봐서 한번 어떤 걸 구매하셨나 들어보고 저도 한번 같이 먹는 걸로 하고, 우리 아마 가독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희도 그 상황버섯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뭐 차가버섯, 노루궁뎅이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보충제들이 좀 있는데, 파우더를 그냥 커스터마이징 하듯이 구매하셔서 섞어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사실상은 지표 물질이 있는 제품은 되게 고가고 대부분의 식품들은 사실 섞어가지고 파는 기타 가공품이거든요. 근데 교수님과 같은 방식은 되게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저는 이제 이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도 이제 그 대학교에 있는 교수로서 주의해야 될 점이 제가 이걸 뭐 항암물 목표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가버섯, 상한버섯은 이제 치료 약용 버섯이니까 약용 버섯은 전 진짜 잘 모르고 식용버섯을 식용으로 가루로 사서 먹는다. 프리바이오틱스 개념으로요. 그렇죠. 약용버섯은 솔직히 저도 약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뭐 이렇게 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몰라서 또 비싸잖아요. 네, 좀 저는 고가죠. 그거는 건들진 않고 흔히 먹는 것들을 파우더로 섞어서 먹는다. 그게 가성비는 좋죠. 근데 파우더도 그냥 먹으면은 효과는 매우 떨어진다고는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버섯은 어쨌든 푹 오래 끓여서 추출해서 먹어야지만 효과가 있어서 사실 그래서 그런 거 추출 물질들을 또 팔잖아요. 우리 아마존 가도 버섯 5가지 7가지 넣는 그런 것들을 이제 파는데 저는 이제 어쨌든 그거를 싸고 있는 그 다당질이나 베타글루칸이나 여러 가지 그런 딱딱한 물질도 저는 프리바이오틱으로 도움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굳이 그 추출 성분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가루를 먹는 게 저는 또 장 건강에 좋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약들약. 자, 오늘 그 알러지 관련된 특히 비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그리고 특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말 놀라운 우리
새로운 기술들을 배웠잖아요. 콧물을 빼는 방법들,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까지 배웠고 피부 알러지의 원인과 그 다음에 보충제 얘기도 조금 했습니다. 끝으로 콧물리의 권혁수 교수님의 인사 말씀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각독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 또한 이 채널에 와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디 열심히 병 치료하시고 환경관리 잘하고 건강한 영양제도 식품도 먹어서 정말 건강한 삶 살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